안녕하세요. 전 남편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여성입니다. 결혼 전 당당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지만 결혼 후 살림만 하다 보니 어느덧 사위랑은 멀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부엌대기로 전락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저보고 그렇게 살라고 등 떠민 적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참 결혼하고 남편의 애들 뒷바라지까지 하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되었네요. 제 결혼 생활은 그저 평범했어요. 다른 주부들처럼 남편 봉양 잘하고 애들 케어 잘하고 말이죠.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건 처음엔 고마워하던 남편이었지만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 그리고 절 홀대하는 시댁이었어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라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애써 눌러왔어요. 굳이 표면에 내비치면 불화만이 쌓일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좀 일찍 좀 깨워달라니까 하여간 느려 터져가지고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못하냐? 뭐? 아니 나도 애들 학교 보내고 바쁘지. 그리고 아까 깨웠는데 30분 더 자도 된다며. 뭘 이런 걸로 그렇게 그래? 오늘 회사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하여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집에 있으면 좀 내조 좀 잘해라, 어? 그래 알겠어. 다음번엔 꼭 깨워줄게. 잘 일어나셔. 일단 아침이라도 먹고 나가야지. 간단하게 토스트 했어. 먹고 가. 먹을 시간이 있냐? 그냥 차에서 먹게 보일에 싸줘. 하여간 밥도 못 먹고 이게 뭐야? 너 때문에 아침부터 짜증나네. 조금 늦게 깨웠다고 구박을 일삼았죠.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어디 풀 데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원래는 다정한 사람인데 요즘 들어 사업도 확장하고 꽤 바빠졌거든요. 그런 아들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운지 시어머니는 늘 저를 닥달하고 쥐잡듯이 잡았어요. 그저 제가 집에서 편하게 펑펑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하루하루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한 군데 말할 곳도 없었고 오로지 참고 감당하는 건 제 몫이었어요. 말해봤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없었거든요. 집구석 이게 뭐야? 장틀도 내가 닦으라고 했지? 너 병철이 돈 벌어다 주는 걸로 다 뭐하니? 너 치장하고 다니기 바쁘지? 집구석에 있는 애가 치장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집에 살림을 하나 더 해라, 응?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너 치장할 생각 말고. 그게 어디 너 치장하라고 갖다 주는 돈인 줄 알아? 그저 내 새끼를 잘 키우고 집안일 잘하라는 거지. 어머님, 무슨 제가 시종도 아니고 절 위해 투자도 못하나요? 제가 이 집에서 이거밖에 안 돼요? 매번 가계부도 쓰라고 하시고. 내 말이 틀렸니? 가계부는 써야지. 네가 우리 병철이 돈 꿍쳐놓을까봐 그런다. 왜?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집에 들였다가 살림을 시키면 안 된다니까. 처음에야 뭐 안 그런 척 하겠지. 이제 결혼한 지 10년 됐으니 뒤돈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에휴. 저 10년 동안 정말 이 집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병수발도 들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 제가 어머님한테 일일이 장 보는 거 뭐 하는 거 하나하나 검사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너 안 말려? 우리 병철이 정도면 세장가 갈 수 있지. 혹 달린 게 무슨 흠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 무섭네요. 어머님이 절 이렇게 홀대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도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 내 탓하지 말고 네 탓을 해.
너 때문에 나도 맨날 화나기 지치니까 답답해서야 원. 어머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서운하다고 할라치면 저렇게 대놓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병든 시아버지 병수발 할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이러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맙다, 미안하다가 늘 인사인 분이셨죠. 그런 분이 이제는 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 내가 참아야지 하다가도 가끔씩 저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할 때마다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니 주변 친구들도 멀어지고 친정도 멀리 살고 있고 어느 하나 마음 터놓을 데가 없는 삶이었죠. 그러던 중 딸아이 친구 엄마가 저에게 아침에 애들 학교를 다 보내고 브런치 모임을 갖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무와도 교류가 없던 저는 그런 딸아이 친구 엄마에게 너무 고마웠답니다. 아니, 내가 요즘에 골프 모임 하거든. 지우 엄마도 골프 모임 들어오는 거 어때? 그래도 가끔 나가서 치잖아. 괜찮지 않아? 에이, 난 자주 나가지도 못하는데 뭘. 모임까지는 좀 그렇고. 매번 못 나간다고 하기도 그렇잖아. 그럼 우리 브런치 할 때마다 나와. 바람도 쐬고 얼마나 좋아. 거기 언니들도 성격 진짜 좋고 재밌어. 우리들의 낙이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 애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이런 낙이라도 있어야 숨이라도 쉬지. 가뜩이나 지우 엄만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매번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임 나와서 수다라도 떨면 좋잖아. 와, 그럼 그래 볼까? 매번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그럼 오전에 브런치 모임 나갈 수 있을 때 나갈게. 그렇게 저희 모임은 성사되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나가서 얼굴도 비추고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 보니 답답했던 제 마음도 많이 풀리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수다 줬더니 말이에요. 그러던 중 이 동네에 이사 왔다며 모임 언니 한 명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화통하니 참 좋았어요. 하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결임을 확신했죠. 얘기하는 대화가 모두 같이 어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보수적인 건지 몰라도요. 여긴 내가 아는 동생인데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와서 내가 이 모임 나오라고 했어. 아침에 간단히 커피 한잔 하면 좋잖아. 안녕하세요. 저도 이 동네 파악 좀 할 겸 제가 언니한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봐요. 여기 그래도 신도시 아파트라 살기도 쾌적하고 동네도 시끄럽지 않고 좋거든요. 처음엔 괜찮았지만 그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하고 지금은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고 했고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 남자에게 이것저것 하나하나 뜯어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남자도 몇 번 만나다가 집 한 채 받아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했죠. 정말 별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 멀어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인생 별거 있나? 원래 인생은 혼자야 언니들. 그냥 나한테 다 퍼붓는 남자 만나다가 이것저것 뜯어먹고 버리면 그만이지. 그 남자들이 바보인 거지, 안 그래? 언니들도 어리석게 시댁에 봉사하지 말고 그냥 언니들 인생 살아. 그게 최고라니까. 어머, 넌 그렇게 쉬워서 좋겠다.
우린 애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말아라? 우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유부남이랑 만난다고 하는 게 자랑이니? 남사스럽게. 말 조심 좀 해, 언니들 앞에서. 아유, 이 푼수야. 그런가? 언니들 기분 나빴어?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현명하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최고지 뭐. 그래도 그냥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 이 언니들 얼마나 내조 잘하는 언니들인데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해. 눈치 좀 챙기자. 그 말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앞에선 티내지 않았어요. 소개해준 언니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가급적 그 모임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번 불편한 말만 듣기가 거북했거든요. 제가 한 번, 두 번 빠지자 더 이상 지인도 저에게 권유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시 바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빵을 좋아하기도 했고 결혼 전까지 제과점에서 일했던 경력을 되살려 본격적으로 베이킹을 배워보면 어떨까 싶었죠. 집에서도 종종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굽거나 만들어준 적이 많았거든요. 제가 베이킹을 배운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또다시 악담을 했어요. 병철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너는 지금 고상하게 네 취미나 배운다 이거냐? 내가 그걸 허락할 것 같아? 아침마다 뻔질나게 애들 학교 데려다주고 그렇게 쏘다닐 땐 언제고? 이젠 빵까지 배우러 다닌다고?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알겠어? 어머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큰 집 살림 다 제가 하고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나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정말. 너무해도 할 수 없다. 내 아들 돈 허투루 쓰는 거 나 용서 못하니까. 돈 낭비할 궁리만 하지 말고 오늘 칼국수 먹고 싶으니까 칼국수나 대령해. 칼칼하게 장칼국수면 더 좋겠다. 애들 건 매우니까 따로 맑은 국물 내서 칼국수 만들고. 내 말 알아들었어? 아무리 말해도 저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안 했습니다.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남들은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고 애들도 착해 아주 행복하게 사는 주부같이 보이겠지만 실상 속안에선 저를 대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이 집안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포기가 되진 않더라고요. 전 조금씩 제가 아끼고 안 쓴 돈을 모아놓았던 통장을 가지고 베이킹 학원을 등록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베이킹을 배웠죠. 뭐라도 배우고 이걸로 애들이 좀만 더 크면 취직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제 안에 모든 열정들이 샘솟아 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았고 이제 자격증도 따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하니 의욕이 앞서더라고요. 그런 저를 남편은 못마땅히 했고요. 뭔 그런 걸 한다고? 참나. 당신은 그냥 애들 뒷바라지 내 내조만 잘하면 된다니까. 뭐하러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나도 나가서 당당하게 일하면서 지내고 싶어. 이제 애들도 컸는데 매번 집에만 있으니 우울하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집에 피해가지만 않게 해. 알겠어? 당신 일한다 뭐다 이러면서 집안일 소홀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내가 이 집 식모니? 아주 웃겨. 가만 들어보면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날 아주 무슨 식모 취급해. 피해망상 있어? 당연히 주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성질머리 하고는. 바가지 긁지 마라. 나 고달프니까. 알겠어?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바가지 긁지 말라는 둥 저를 몰아갔어요. 대화가 되지 않았고 제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그런 사람이니 그냥 참고 넘기기로 했죠. 그렇게 전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집안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베이킹을 배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가서 뭐라도 배우니 좀 살 것 같았죠. 물론 시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했지만요. 그러다 남편이 점점 일을 한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옷에는 웬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는 것도 다반사였죠. 한 번도 남편을 이런 식으로 의심한 적은 없지만 사실 의심이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 너무 변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을 거야 라고 다시 마음을 먹었죠.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연락도 없이? 그리고 요즘 들어 주말에도 나가고 이상한 거 알아? 혹시 나 몰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뭐? 바람? 집구석에서 할 일 없어서 지금 생사람 잡냐? 이래서 집구석에서 노는 것들 별의별 상상력만 깊어진다니까. 아니 뭘 그렇게 오버를 해? 그냥 해본 말이야. 외박도 하고 하도 안 하던 짓을 하길래. 아니면 아니지 화를 그렇게 내? 화 안 나게 생겼냐? 뼈 빠지게 일하는 남편한테 돌아오는 대답이 무슨 바람이니 뭐니? 한 번만 더 의심해봐. 알겠어. 화 좀 그만 내. 무슨 내가 말도 못하냐? 당신이랑 어머니 진짜 소리 지르는 통에 귀에 닦지 않겠다. 미안해. 됐지? 김새는 이상했지만 절대 아니라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사실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이런 대화를 한 것 자체도 몹시 불쾌해하며 저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사람 자존심은 있는 대로 박박 밟아가며 말이죠.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이해할 법한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정말 저를 화나게 하더라고요. 마음속 아래 깊은 곳에서 저의 울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 역시도 그날 시어머니에게 엄청 싸붙이며 얘기했어요. 그야말로 막말 대첩이었죠. 어제 잠깐 들었는데 너 병철이 의심하냐? 네가 뭔데 의심을 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한테 말이야 방귀야? 아니요,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나 어머님이나 꽤나 과민 반응하시네요. 아니면 된 거지.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뭐야? 너 지금 말대꾸 하냐? 요즘 빵 배운다 보다 밖으로 나돌더니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지 아주? 그래 막말로 병철이가 바람 피웠어. 너 어쩔래?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건 한순간인데 어쩔 건데? 애들 다 뺏기고 길거리로 남고 싶지 않으면 조신하게 내주나 해. 알겠어? 네가 이 집 나가서 할 게 뭐가 있다고? 그저 그냥 이 집에 붙어있는 걸 바라라고. 알겠니? 어이없는 것. 제가 또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게 없다고요? 시아버지 병수발에 내조에 애들 뒷바라지에 어머님 뒤치작거리 다 누가 하는데요? 근데 쫓아내? 기막혀. 막말하지 마세요. 막말로 저도 할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고려장 신세 면하고 싶으면 어머님이야말로 말 똑바로 하세요. 늙어서 주책 맞은 님 단속 잘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쏟아내고 제가 저렇게 할 말을 하니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또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갔어요. 늘 반복이었습니다. 지치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때 당시 좀 저에게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뭐든지 의미 없고 앞에선 웃지만 뒤에선 헛헛한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애써 그때 당시엔 제 자신보다는 정말 주부의 마인드로 살았어요. 네 처가 뭐라는 줄 아냐? 나보고 고려장을 한단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아, 내가 이런 말까지 듣고 살아야 해?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고 여기서 산다는 거야? 내가 너 뼈 빠지게 키워서 겨우 이런 대접이나 받으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아? 네 아버지처럼 빨리 갔어야 했나 싶어. 내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어보겠냐? 아, 엄마, 일단 고정하시고 제가 이 사람한테 따끔하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마음 추스르시고 너무 속상해 마세요. 어떻게 엄마를 고려장을 해요? 내가 있으니까 절대 안 좋은 생각은 마세요. 아셨죠? 다 들리게 전화 통화를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의 말이 웃겼어요. 본인은 막말해도 되고 저는 무조건 참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났죠. 남편은 그 전화를 끊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역시나 저에게 막말을 하며 펑붓기 시작했죠. 네가 뭔데 우리 엄마 고려장을 한다 만다야? 너 진짜 돌았냐? 요즘 들어 마음에 안 들더니 진짜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거야 뭐야? 늙은 엄마라고 무시하지 마. 알겠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이나 잘하면 욕먹을 일 없겠구먼. 어떻게 엄마한테 감히 고려장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내가 출장 나왔으니 못 가는데 집이었으면 가만 안 뒀어. 알겠어? 아, 웃겨 진짜. 난 당신 엄마한테 막말 들어도 되고 너네 엄만 들으면 안 되니? 내가 왜 이런 취급받고 살아야 하냐고. 왜? 살기 싫으면 나가. 안 말려. 대신 몸만 나가. 너 이 집 시집 올 때 몸만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몸만 나가면 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당신은 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안 드나 보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누가 헛소리 짓거리래?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싹싹 빌어. 알겠냐?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이네.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와중에 애들은 왜 이렇게 착하고 예쁜지 진짜 오로지 애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희생하자. 그러면 가족들이 더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인드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 속상해도 참아야 했어요. 마음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하여 기대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한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펼쳐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와 대면대면 어색한데 갑자기 계곡으로 피서를 가자며 절 부르시더라고요. 먼저 가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도 저에게 너무했다고 생각하나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먼저 출발한 어머님을 대신해 수박도 싸고 먹을 것도 싸고 아이스박스에 바리바리 짐을 싸 그렇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계곡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옆에 웬 젊은 여자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그리곤 시어머니는 저 보란 듯이 상간녀에게 백숙다리를 뜯어주며 말했죠. 왔냐? 네 후임 환영해 해줘야지. 넌 이제 끝이야. 내가 도저히 너랑은 못 살겠다. 네 후임이니 인사해. 아, 후임? 이제 알겠다.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날 내보내려고 더 막말하고 더 아픈데 찌르고. 이제 알면 됐다.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내가 아주 혼났어. 결국엔 이런 짓까지 해야 네가 떨어져 나가지. 전 그렇게 웃으며 상간녀를 보자마자 열렬히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어머님 옆에 있던 상간녀에게 남은 다리 한쪽마저 뜯어주며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는 이게 미쳤나 싶을 정도로 절 어리둥절해하였고, 제 얼굴을 본 상간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웃음이 나서 혼이 났어요. 어리석어 보였고요. 노인네 말년이 참 안타깝게 됐다는 마음을 가지며 피식피식 입가에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참았습니다. 후임 환영해줘야지. 우리 구면이잖아? 역시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그것도 너랑. 네가 워낙 자세히 말해줘서 너네 얘기는 다 알겠어. 어머니, 아니 아줌마. 이 여자 드리겠다고 날 내쫓으려고 해? 아줌마, 이 여자 꽃뱀이야. 아마 지금쯤 당신네 재산에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다 이 여자 이름 앞으로 되어 있을걸? 확인해봐. 이 여자 입으로 나한테 했던 말들이 많으니까 말이야. 언니 남편이었어? 아니, 언니, 내 말은 잊어줘요. 나 진짜 오빠 사랑해서 만나는 거야. 그때 다 허세였어. 그리고 언니 남편인 줄 알았으면 안 만났을 거야. 어머님,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지금 실성했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얘한테 돈이라도 갖다 바친다는 거야? 너 아주 억지 잘 쓴다. 이제 막말도 내뱉네. 막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알겠고요. 그래, 노망난 당신 말대로 제가 환영에 기똥차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남편의 상간녀라고 어머님 옆에 딱 붙어있던 여자는 바로 그때 모임에서 만난 무개념 여자였어요. 돈을 뜯어내려고 만난다는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요. 이 모습을 보니 딱 쌍으로 어리석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라는 마음이 들게 됐죠. 시어머니도 이렇게까지 한 게 저를 쫓아내려고 했다는 걸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전 시어머니와 상간녀에게 막말을 퍼붓고 그 길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이 모든 걸 겪고 나니 두려운 게 하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내 아이들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남편과 정말 빨리 이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몰리에 이런 걸 다 붙잡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잘 어울려, 그 집 가줘.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 그리고 이 상간녀까지 세 식구 잘 어울리네. 난 그동안 내가 참아야 한다고 무조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비정상적인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잘 살아봐. 이 미친 아줌마랑 미친 여자야. 뭐? 미친 아줌마? 너 지금 실성했니? 이게 눈이 돌았나? 지난번부터 아주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네, 니까지 게. 너까지 깨라니.
당신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니까 말 조심해. 인간같이도 하는 게 주둥이 놀리길. 이거 하나 받아라. 어머, 이게 뭐야? 지금 언니 제정신이야? 나한테 이런 걸 왜 뿌리는 거야, 언니? 김치 국물 잘 지워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게 뭐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뜨거!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디서 나한테 백숙을 던져? 전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숙을 시어머니 얼굴에 쳐댔죠. 백숙 기싸대기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 상간녀에게 남은 반찬을 얼굴에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제가 할 일을 하러 갔어요. 뒤에서 상간녀와 시어머니 소리 지름이 머나먼 길까지 들렸지만 정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뭔가 해방됐다는 마음, 이제서야 내 인생 찾았다는 생각이 더더욱 들기 시작했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제가 그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더라고요. 이혼을 했을 때 그것도 남편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저에게 엄청난 재산 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 또한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본인들의 돈을 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지금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것도 진짜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다짐했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원해? 도른 거 아니니? 기막혀. 네가 이 집에 돈을 벌어다 줬어? 뭐를 했어? 도른 건 당신이지. 내가 그동안 이 집에서 희생하고 봉사한 거 생각하면 이 집 전 재산을 줘도 모자라. 당신 같은 인간들을 내가 그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니.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나중에 나한테 싹싹 빌게 될 테니까. 절대 안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재산 지킬 거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마. 알겠어? 니까짓 게 감히 우리 집 돈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네가 우리 집에서 한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재산 분할이며 위자료를 줘야 해? 참나. 그건 법원 가서 얘기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내가 서서히 하나씩 밝혀줄게. 이 못난 인간들아. 뭐야? 뚫린 입이라고 이게 어디서 찌겨려대? 그러니까 애초에 네가 우리 집이랑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야. 당연하지. 난 당신들같이 무식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랑 어울리지 않는 인간이지. 이제 돈이나 털릴 준비하시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고 아이들의 의사표시에 따라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죠.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 상간녀 소송을 걸고 상간녀한테도 막대한 청구 비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보니 상간녀는 소송비까지 자기가 냈다며 억울해하고 남편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먹고 자취를 감췄다고 그 지인이 말해주더라고요. 저에게 늘 욕을 하고 폭언을 하던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혹시나 싶어 음성 녹음도 해놓았던 게 신의 한 수였죠. 시어머니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만 했어요. 참 고소하죠? 아이고 억울해. 내 돈을 왜? 우리 집 재산 분할이랑 아비한테 뜯어간 위자료도 모자라서 나한테까지 뜯어가려고 하냐? 억울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은 그동안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야.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꼴이란. 왜 애들 아빠가 그 지경이 됐는지 알 것 같다 정말. 그 애미의 그 아들이지. 이제 2년도 끝이다. 아휴.
그리고 그 상간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하던 게 다 맞는 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상간녀한테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그날 제가 한 얘기를 이해하더군요. 바보같이 말이죠. 하나도 안타깝지 않고 고소하기만 하였습니다. 너무 기분 좋게 말이죠. 걔 있잖아. 우리 모임 때 나오던 그 무개념. 결국은 자기 신랑 다 등쳐먹고 날랐대잖아. 아니 난 그 여자가 말하는 남자가 자기 신랑인지 몰랐잖아. 진짜 세상 좁지 않아? 나쁜 년 같으니라고.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아휴, 내가 다 정말 속상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서야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오히려 전 지금이 낫다니까요. 그 여자 진짜 대단하네요. 아마 뭐 남편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또 찾아서 소송이나 신고라도 하겠죠 뭐. 이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래, 잘 생각했어. 뭐가 아쉽다고. 참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 어쨌든 소송이 잘 돼서 너무 다행이야. 주변 사람한테 들으니 진짜 웃기기도 하면서 어이도 없었어요. 그렇게 내 재산 하면서 결국 돈도 털린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와이프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여자는 그게 아니었죠.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년에 고통받는 것 같아 저는 기쁘더라고요. 복수를 한 것 같아서 말이죠. 그 후부터 남편은 계속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합치자는 말투로 말이에요. 아이 핑계를 대며 말하는 꼴을 보니 더욱더 용서가 안 됐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바람을 왜 피웠는지, 그리고 아이들 엄마인 저를 왜 그렇게 무시하고 홀대했는지 용서가 안 됐어요. 그저 주둥아리를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들어와. 내가 미안했다, 그동안. 그래도 네가 있어야 살림도 하고 그러지. 네 상간녀한테 해달라고 해.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알아? 양육비나 밀리지 말고 보내. 엄마가 어떻게 밥을 차리고 혼자 그러냐? 네가 들어와서 좀 해야지. 내가 미안했다니까.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한테 뒤통수 맞아보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까지 말해야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 식모가 필요하니까 비는 거니? 딴 데서 알아봐. 이제서야 내 인생 찾은 것 같아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 노인네한테도 전해. 당신들 말년이 어떨지 내가 지켜볼 거야. 아주 어떨지 말이야. 너희들 같은 인간 말종들이 말년이 좋은지. 이제 그만 됐다니까. 남은 재산 너 앞으로 해놓을게. 그러니까 합치자고. 다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런 적 없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만큼 뜯어갔으면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한 발 양보하고 못 이기는 척 집에 들어와. 개소리 짓거리지 마. 너랑 합치느니 죽는 게 나으니까.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거고 애들이 싫다고 하면 이제 애들 볼 생각도 마. 상간녀한테 다 뜯기고 뒤통수 맞은 남편은 이제 와서 저보고 집에 다시 들어오라는 멍멍이 소리를 했어요. 어이가 없었고요. 시어머니도 애들 핑계로 한번 얼굴을 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게 백숙을 찢어주며 저한테 후임한테 인사하라고 한 게 엊그제인데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 취급한다는 게 정말이지 치졸한 인간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과제빵 자격증도 따고 남편이 해준 재산 분할 덕에 조그만 아파트 장만과 집 앞 조그만 베이커리를 열었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떼돈을 벌진 않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주니
아이들과 저 이렇게 세 식구 사는 데는 문제없이 살고 있죠. 양육비도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제 옆에서 정말 많은 힘이 되어주어 지금에서야 행복하다고 많이 느낀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어리석은 세월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평탄하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인간들이 다 벌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굴곡진 삶이 있었다면 곧 평탄한 삶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해 주세요. 매번 삶이 굴곡지지만은 않더라고요. 전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도 착하고 올바르게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말주변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활동에 제약이 많았었어요. 무리한 운동은 저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생활을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 보니 저도 너무 지치고 답답해서 힘차게 뛰어보고 싶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분이 좋았었죠. 그런데 분명 저는 뛰고 있었는데 눈을 떴을 땐 병원에 누워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친구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 뛰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제 몸은 커지기만 했지 달라진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자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제가 쓰러지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죠. 오로지 저만 바라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분들이었는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또다시 일을 저지른 것 같아 그날 이후 2번 다시 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삶들이 너무 무료했었고 뛰었을 때 온몸에서 느껴지는 전율을 잊지 못해 억누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했다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부모님께 또다시 슬픔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뛰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결국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에서는 조금씩 야외 활동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될까봐 항상 옆에서 머물길 원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일적으로 많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있길 바라셨어요. 가족 모두 이 문제에 대해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제가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무리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이 다니시는 회사에 제가 소속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는 제가 성인이고 기본적인 체력은 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으로 조금씩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하길 권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일을 조금씩 도와서 했지만 제 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 크게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제 눈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왔고
땀 흘리며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에 저도 함께 청소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무리를 하게 될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최대한 조절하며 일을 하겠다는 말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청소일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고 그만큼 제 몸 또한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처음으로 좋은 인연을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도 사라지게 되었고 매일이 행복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건강해진 모습을 보시곤 예전과 다르게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언제 어디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온다고 안정적인 삶을 살던 저에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고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도 언제나 해왔던 것처럼 청소 일을 하고 거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 옆을 지나던 한 여성분과 부딪히게 되면서 그분이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심하게 넘어졌는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길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먼저 사과를 드리는 순간 제 얼굴에 손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내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지금 팔목이 다쳤잖아. 삐끗했는지 시려 죽겠다고. 여기 관계자 어디 있어? 오늘 하루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너 아주 잘 걸렸다.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 아들이 여기 로펌 회사 변호사야. 뭘 그렇게 노려봐? 그쪽이 통화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걸어오다가 저한테 부딪혀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요? 제가 중년 여성의 말에 반박을 하는 순간 근본도 없는 게 어디서 대드냐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저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주변에서 같이 일하시던 작업자분들께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여성을 겨우 말려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경비분들이 오셔선 무슨 일인지 물어보길래 저는 침착하게 설명해 준 뒤 가슴에 통증이 생겨서 진정이 필요할 것 같아 벽에 몸을 기댔고 저를 노려보던 여성은 변호사인 자기 아들을 당장 불러달라며 저 때문에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난리를 치길래 경비원은 여성을 데리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잠시 뒤 경비원들의 얼굴 표정이 굳어지더니 알 수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여성은 그럴 리 없다며 경비원분들한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조회해보라고 더욱더 난리를 쳐댔어요. 알고 보니 자기 아들이 로펌 변호사인데 왜 명단에 없냐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소란 때문에 일하던 모든 분들이 로비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내가 거짓말 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도 로펌에 와서 아들과 만났었다고. 내 아들 이름 박세우로 다시 신원조회 해보라니까. 아, 글쎄 몇 번을 검색해봐도 그런 이름은 명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더 이상의 소란 그만 피우고 그만 나가주세요.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여긴 일반 회사가 아니라 변호사분들이 일하는 로펌 회사입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이 난리를 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검색해 보라니까. 지금 어디에 손을 대? 이거 안 나? 당장 내 아들 불러오라고. 윤정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연락받고 내려왔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저기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랑 얘기하시죠. 아, 그쪽이 저 근본도 없는 천한 것의 아빠요? 전년 때문에 내 옷이 더러워진 거 안 보여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딸내미는 청소일을 하는데 그쪽은 비싸 보이는 정장 빼입고 있는 걸 보니 지 딸 부려먹고 돈만 빼먹는 나쁜 놈인가 보네. 나 지금 너무 황당해서 정신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조용히 넘어갈 테니 더 이상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아들이 여기 로펌 변호사라고. 신원조회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전화해서 내 아들 나오라고 하면 되겠네. 너희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부녀지간 아주 쌍으로 난리구만. 여성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어디선가에서 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걸어 나온 남자를 여성이 보는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저도 그 모습을 보곤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눈이 마주친 남자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은 그 남자를 쫓아가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수차례 눌렀고 저와 아빠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앞에 보이는 대표실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쳐나왔고 저희 가족과 여성이 앞을 가로막은 순간 난감한 표정을 보이는 남자와 대표실에서 뛰쳐나온 그분은 제가 8년간 알고 지냈던 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와 아빠는 그제서야 어떤 상황인지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서 모든 걸 듣고 계셨던 아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죠. 그 사람들이 뒤늦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아빠는 로펌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복장은 또 뭐고? 지금 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왜 공사장에서나 착용하는 헬멧을 쓰고 먼지투성인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너는 지금 옷이 그게 뭐야? 며칠 전에 이 건물에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냐고? 당신이랑 너 지금 여태까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묻고 있잖아.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속일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진 것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나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거든? 저 사람이 찾고 있던 우리 아빠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정말 세우 씨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처음에 이름 듣고 동명이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게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일단 대표님 회사에서 소란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을 테니 저희 좀 일단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난리를 피워놓고 보내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내 딸과 어떤 관계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저 사람이 내 딸 머리채를 잡아챈 건 알고 있나? 왜 그런 행동을 저질렀는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나는 지금의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생각은 조금도 없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저분이 이 회사 대표라는 거야? 그리고 저 청소부 여자가 대표의 딸이고? 그런데 왜 저런 복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자네 때문에 일이 상당히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숨김없이 설명해야 할 거야. 우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킨 것 자체도 용서가 안 되지만 내 딸이 저 사람 때문에 심장에 큰 무리가 올 뻔했다고. 그리고 박 소장님도 지금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와 1년 동안 만남을 유지해왔던 남자친구는 같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었지만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회사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다방면으로 복합적인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 박 소장님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아빠는 8년 전에 부자가 면접을 보러 왔었는데 열심히 살려는 모습이 보기 좋아 회사 일을 맡기게 된 거였고 서로 알고 지낸 지는 꽤 오래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면서 꽤 친한 관계가 만들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밖에서도 몇 번 만나게 되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셨지만 제가 처음 하는 연애다 보니 뒤에서 묵묵히 지켜만 보셨어요. 아빠는 그동안 봐왔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결혼까지는 이르더라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접근했던 모든 게 전부 계획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만나고 있던 중년 여성은 남자친구의 새엄마로 들일 계획이었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박 소장님은 그 여자를 아내로 들이기 위해 현재의 모습이 아닌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였고 박 소장님의 아들인 제 남자친구 또한 직업을 속여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그 여성에게 로펌 회사 변호사라고 속이게 되었고 여성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찰떡같이 믿고 있던 거였어요. 로펌 회사에서 정장을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봤으니 누구라도 변호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거짓된 삶이 지속되자 여성은 예고 없이 저희 아빠 로펌 회사에 찾아오게 되었던 거고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저와 몸이 부딪히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되었죠. 자네와 박 수장님 때문에 생긴 이 모든 상황들이 어찌됐든 잘못됐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저희가 한솥밥 먹은 지 그래도 8년이나 됐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되니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제 딸의 정신과 신체적인 피해를 봤으니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내 딸 머리채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니 앞뒤 안 가리고 생각 없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네와 박 소장님은 이번 달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줘야겠네요.
대표님, 잠깐만요.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엔 없어요. 원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요. 저는 아직까지 윤정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시는 건 윤정 씨와의 관계도 그만 정리해 달라는 건데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어머, 저도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저를 속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요.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놈들이 먼저 일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남의 회사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제 머리채를 잡은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청소하고 있으면 천하고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저놈이 변호사인 줄 알았고 나랑 혼인신고한 저놈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머리채 잡은 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조용히 넘어가자.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린 고부지간이 될 수 있는 사이였잖아. 대표님과 저는 사돈지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서로 좋게 해결보면 안 될까요? 저도 피해를 받은 만큼 선처해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변호사로 고용해주세요. 지금 억울한 건 누구보다 저라고요. 그쪽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손부터 올라가는 그런 행동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쪽을 용서해준다면 아마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윤변, 자네가 내 딸을 변호해주게. 이 세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진행할 테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거야. 거짓된 삶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 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똑바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하게 다가갔는데 아버지가 솔직하지 못해서 저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대표님, 저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전부 다 제 아버지가 시켜서 저지른 짓인데 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내 삶까지 문제가 생겼잖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도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저 두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오죽 제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모든 상황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할게요. 배경은 거짓이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은 진심인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혼인신고까지 한 마당에 어쩌겠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새엄마로서 본을 보여야 하는데 잘못된 처신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모든 처벌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의붓아들과 대표님 따님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1년이나 교제했다면서요. 그럼 결혼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잖아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낸다면 제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시작은 좋지 않았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윤정 씨, 내가 윤정 씨한테 보인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좋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좀 전까지만 해도 사기당했다고 난리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저보고 천하고 근본도 없는 여자라며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저희 아빠가 로펌 회사 대표라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이미 저 사람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그쪽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물릴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갈 수 있잖아. 나도 피해자라고 좀 전에 전부 다 설명해 줬는데 내가 다 떠안고 간다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냥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면 앞으로 평생 잘해줄 수 있다고. 심장이 안 좋다면서 왜 청소 일을 한 거야?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을 가야지. 제가 원해서 하는 걸 굳이 당신한테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빠, 이제 저 사람들 그만 회사에서 내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 봐. 나 억울해서 못 나가. 눈앞에 금덩어리가 떨어졌는데 내가 왜 이걸 놓쳐야 되냐고. 당신이랑 세우가 행동만 똑바로 했으면 이 결혼 성사되는 거였잖아.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냥 조용하게 지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우리는 그동안 속이 편했는지 알아? 거의 다 왔는데 당신 때문에 전부 망쳤다고. 그동안 좋은 이미지 심어주고 밑바닥 다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 마음 먹기가 쉬웠는지 알아? 당신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서 접근한 건 맞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당신 때문에 놓쳐버렸어. 박 소장님과 여성은 서로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아빠는 경비원들을 불러 그 사람들을 내쫓았고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뒷배경도 아닌 인간 자체가 때묻지 않고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끌린 거였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숨기고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헬스장 같은 곳에 가지 않는 이유는 사회의 한 무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아빠 회사에서 사무일을 했던 거였고 제가 원하는 일은 땀 흘리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원했던 거였는데 그때 때마침 제 눈에 들어왔던 게 청소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가 이끌어 가신 회사이기 때문에 제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남들이 어떻게 보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하면서 저와 함께 일을 해왔던 작업자분들께서도 저를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즐거운 날들을 보내올 수 있었죠. 청소 일을 하면서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과도 좋은 만남을 유지하게 되면서 미래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는데 그 사람은 저에게 향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진심이었다며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대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되었죠. 어떠한 말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정식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부턴 모든 게 진심이었어. 단 한순간도 거짓은 없었다고. 이런 내 마음 네가 더 잘 알잖아. 나한테 정말 조금의 기회조차 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함께 있던 추억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미 너희 집안의 모든 실체를 전부 다 보게 됐는데 뭘 어떻게 바로 잡을 건데? 우리 집안의 배경 때문에 접근했다는 걸 전부 다 알아버렸잖아. 그리고 박 소장님과 혼인신고한 그분 또한
속아서 도장 찍은 거라며. 일부러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려 혼인신고부터 한 거였다며. 결혼식을 진행하면 모든 게 들통날까봐 그렇게 속이고 살림까지 차렸다는데 너는 나한테 조금도 거짓된 마음이 없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우리 관계 이미 끝났고 아빠가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태야. 우리 아빠도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8년을 함께 회사에서 몸담갔던 사람들이고 우리 관계를 정말 좋게 바라보고 계셨다고.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인성 하나 보고 지금까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면 우리 아빠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생각은 안 해봤어? 조금이라도 우리 가족을 생각했다면 일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직하게 살길 바랄게. 저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린 뒤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를 털더니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침을 뱉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데 자기 아빠한테 연락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 귀에 들려온 단어 하나는 실패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그 사람 앞으로 차 한 대가 멈추었고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그 사람의 아비였습니다. 저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것조차 거짓인 걸 알 수가 있던 거였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날 이후 지금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저를 향한 모든 것들이 진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조차 거짓이었던 거죠.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 제 감정을 모두 드러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했던 탓인 걸까요?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사람을 만날 때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어떠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속마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상처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족은 작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상처 줄 건 다져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강하게 시댁 식구들을 내쳐버렸어요. 아마 저희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평생 연 끊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벌써 25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부면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열악했었죠. 그래도 젊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분명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이 흐른 만큼 형님 집안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시부의 사업을 이어받았던 터라 어렵지 않게 많은 걸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었죠. 시부는 장남인 아주버님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면서 작은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았었죠. 그런 차별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터라 남편은 항상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은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두 발로 뛰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눈에는 한참 부족해 보였는지 좋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어렸을 적 아주버님과 남편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남편이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려다가 같이 물에 휩쓸렸었고 남편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급류에 휩쓸렸던 아주버님이 뒤늦게 구출이 되었지만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자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남편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 일이었고 한참 지난 과거인데 세월이 지나서까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도는 시부모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이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처가 많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시부모님한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었지만 시부의 사업도 그만큼 커진 상태라 저희가 발전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한테 아들, 손자들을 안겨준 반면 저희 부부는 딸, 손녀를 안겨줘서 그것 또한 비교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희도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도리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그만큼 증오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잘하려 했지만 상처받고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꽤 크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기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전부 다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품어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 일 한 번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으로서 맞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저희도 이제 그만 찾아올게요. 더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기론 그때 아주버님이 깊은 물 쪽으로 밀어서 생긴 문제였다면서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사람 구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게 왜 이 사람한테만 탓이 있다고 죄를 돌리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물을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아주버님이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다면서요. 모든 원인 제공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인 거죠. 이제라도 이 사람 그만 차별하세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챙겨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얼굴만 보면 상처되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희들이 뭘 얼마나 했다고 연을 끝내만내 하고 있어? 과거가 어찌됐든 우리 큰아들이 죽을 뻔했던 건 사실이고 저놈은 어렸을 적부터 워낙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순 없더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야. 동서도 이제 그만 좀 해.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서방님이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차별한다고 불만을 먼저 가진 것보다 본인들의 행동이나 되돌아보지 그래. 어차피 얼굴 볼 때마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얼굴 안 보는 게 낫지. 어머님, 이럴 바엔 그냥 영 끊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서도 그걸 원하는 거지? 네. 어차피 이런 대우 받느니 저희도 이제 그만 오려고요.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매번 온 거지만 어차피 달라질 수 없다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오는 게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길일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여튼 간에 성질머리 하고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나저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아쉽게 삼수하고 머리 좀 식히려 군대 간다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아쉽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번에 군대 다녀오면 너희 아빠 밑에서 일 배우고 같이 할아버지 사업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대학 그거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 아빠랑 할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봐봐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니? 군대도 시간 끄는 것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좋은 거니까 잘한 결정이야. 그리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며? 그 집안도 꽤 잘 산다면서. 군대 다녀오면 바로 날짜 잡도록 해라. 할미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녁 하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게 좋겠다. 너희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의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어머, 어머님,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집문서잖아요. 아니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거예요? 5억이나 되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이번에 군대 다녀오는 것도 빨리 전역하고 그 집안과 결혼 날짜 잡을 생각에 그런 거였거든요. 상대 집안에서도 제 아들이 서둘러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는 걸 원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딱이겠는데요? 34평이면 둘이서 생활하기 딱 좋죠. 당신이 아버님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형님 아들은 삼수생이고 잘한 것도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그냥 내어주고 제 딸은 아예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시네요. 일부러 저희 보라고 앞에서 꺼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가기 전에 보여주는 건 뭔데요? 제 딸은 이번 수능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 입학 날짜까지 잡혔는데 그건 아세요? 정말 어쩜 이러세요?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손녀딸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만 오늘만큼 상처받았던 적 없었는데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평생 만날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오늘 전부 다 쏟아내버려. 여자가 수능 합격하면 뭐가 되니? 어차피 결혼하면 고무장갑 끼는 인생인데 수능 보면 뭐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형편도 안 좋은 것들이 쓰잘머리 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돈 좀 있는 남자 만나서 살림이나 차려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 주제에 수능 합격했다고 알아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생 앞에서 수능 합격했으니까 축하해달라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겠니?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어차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었고 기대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차별하는 거 나중에 똑같이 갚아줄 테니 한번 두고 보자고요.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편도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딸에게 던진 5,000원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다시 되돌려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시모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얼굴에 5,000원을 던졌다고 화를 내며 손을 칙 겨울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저와 제 딸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시모를 밀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을 돌려세워 주먹을 올려 버렸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며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연을 끊어버린 뒤 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부모의 장례식에도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면서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삼수생 형님 아들에겐 5억 아파트 해주고 수능 합격해서 입학 날짜까지 받은 제 딸에게는 쓸모없는 계집이라고 고무장갑이나 끼라는 막말을 뱉은 뒤 5,000원 던져준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말 한번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결국 그날 이후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청산한 뒤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아갔는데 뭔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시댁 사람들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게 저와 제 딸에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남편도 악연을 끊어낸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있을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이 원하던 특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입학날 저희 부부는 고생한 딸을 축하해주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량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 부부는 순간적으로 놀라 뛰어갔네요. 여긴 갑자기 왜 온 거예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진 않고 제 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도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사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가 보니 정말 거기에 개가 있더라. 언제부터였어? 이미 엄청 성공했으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니? 나도 어머님 따라서 가봤는데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어쩐지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동서네가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서 한바탕 난리쳤을 때 동서랑 서방님이 뭘 잘못 먹었나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요? 내 딸이 잘 나가는 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인데 내 딸 입학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 평균 매출만 억대인 것 같은데 대학은 왜 들어간 거야? 그냥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떵떵거리며 먹고 살겠더구만. 저번에 내 집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지들이 잘 나가니까 아쉬울 게 없었던 거지. 우리 앞에선 없는 척 하더니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니? 언제부터였어? 너희들 서해바다 앞에 카페 건물 올린 거 언제부터였냐고? 하루에 손님만 기본적으로 1,000명 단위로 오던데 그동안 얼마나 벌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우리 회사랑 계약해라. 요즘 사업이 주춤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될 줄 정말 몰랐네. 내 딸이 운영하는 사업에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 마.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돈 모아 딸이 원하는 사업 밀어주면서 당신들한테 손 벌린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내 딸 사업에 끼어들려고 해? 그래서 입학날 다짜고짜 찾아온 거야? 김칫국도 적당히 마셔야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작은애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그동안 이끌어온 사업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해 왔는지 알면서 등 돌리겠다는 거야? 같은 업종인데 서로 도우면 좋잖아. 제 딸이 카페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개집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면서 개나 소나 사업하면 성공하는 줄 아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제 딸한테 평생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당신이 커피 머신이랑 원두 사업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 딸도 카페 하나 운영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개집은 집안일이나 배우면 된다고 내쳐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당신들한테 손 벌리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바랄까봐 입 닫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용케 알아내서 내 딸 입학식에 나타나?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당신들이 들어오는 원두랑 커피 머신은 절대 쓸 일 없어.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었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시부가 운영하는 커피 사업을 어렸을 적부터 지켜봤었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20살이 되자마자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어요. 안 도와주면 그만인 걸 굳이 상처되는 말까지 꺼내서 눈물까지 쏟아내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원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제 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상당히 많은 대출을 지원받아 20살이 되자마자 제 딸이 원하는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 될 순 없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실로 맺게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되는 관광 코스로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닌 계절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 결과 한 달 매출은 억대로 올라가게 되었죠. 제 딸이 시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커피 머신과 원두 같은 걸 지원받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을 때 제 딸이 품게 된 도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걸 굳이 제 입으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게 되자 많은 손님들이 제 딸의 카페에 들리게 되면서 시모의 지인분들 중 제 딸의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 딸의 카페를 몰래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게 되었고 주춤하고 있던 시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딸의 입학날 찾아와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거였네요. 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능을 보게 된 거였고 좀 더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빵 커피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하게 발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시댁 식구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같은 관련 업종이라서 그런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 딸의 카페에 커피 머신과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품들을 넣길 원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들여오는 원두도 제 딸의 카페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돈 냄새를 맡은 시댁 식구들은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에서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제 딸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와 형님 내외는 제 딸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가더니 양손을 잡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네가 할아버지 사업 체질을 닮아서 카페 운영을 기똥차게 한다며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 알았다면 할미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을 텐데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대신 우리가 앞으로 원두랑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 싸게 해줄 테니 같이 손잡도록 하자. 아,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서 아셨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요? 난 또 왜 왔나 했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온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저를 이용해 맥을 뚫으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상처는 다 줘놓고 저희 아빠 엄마 눈에서 눈물 쏟게 만들었으면서 그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면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 이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니? 한마디만 해줬어도 너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니? 그 말 100번 1000번 해주마. 앞으로도 항상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이번만큼은 꼭 너희 할아버지와 손 좀 잡아주면 좋겠구나.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 분야에 성공하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고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봤어.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 꼭 성공해서 당신들 짓밟아 주겠다는 마음밖엔 없었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줬던 상처 배로 갚아주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앞에서 당장 꺼져. 당신들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고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는 당신들이 역겨울 뿐이야. 내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전부 다 쏟아냈어요. 그날은 딸의 입학날이었는데 시댁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시간을 전부 다 망쳐버렸고 쌓인 게 많았던 딸은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퍼부어댔던 딸의 거침없는 말에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더럽다며 막말을 퍼부어대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과 제가 시댁 사람들을 가로막은 뒤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입학 첫날 난리가 난 이후 시댁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보란듯이 카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도 저희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더 이상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또다시 우르르 몰려왔어요. 작년에 비해 몰골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시부가 아주버님과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커피 머신 기계를 직접 개발하고
납품하던 시부의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관련 업종의 업체에서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버렸고 결국 폐업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개발한 커피 머신 기계에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신경을 덜 쓴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토출구에서 먹어선 안 될 가루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부가 서둘러 수습을 해야 했는데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커피와 함께 섞여 나왔고 그 커피를 마시게 된 손님들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떤 분은 가벼운 증상인 반면 또 다른 손님은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상태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시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폐업을 막기 위해 시부가 만든 제품을 제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드리고 싶다는데 제 딸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말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 하나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딸이 카페 하나를 최근에 더 늘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먹고 살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더니 그대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고 보니 삼수생이었던 형님 아들이 시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제품 만드는 걸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건너뛰었고 대충 만들어서 사태가 심각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아들은 군대를 갔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시부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순식간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결국 폐업 위기에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아마 회복은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 딸이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다면 제 딸의 사업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었는데 그때 단호하게 행동한 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숟가락 한번 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보란듯이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